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드라마 같은 사연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늦가을의 햇살은 마을 앞산의 단풍을 붉게 물들이며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어요. 나는 주방 창문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죠. 담장 옆에 심어둔 감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10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이 시골집에서 나 홀로 지낸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어요. 남편은 읍내 공장에서 퇴직한 후 여기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았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처음 몇 년은 그저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모든 것이 막막했어요. 밤마다 옆자리를 확인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텃밭을 가꾸는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큰아들 민호는 도심의 중산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살림이 넉넉지 않은 둘째 아들 영수는 산업단지 공장에서 일하며 살았고요. 영수는 멀리 살면서도 주말마다 잊지 않고 전화를 걸어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하고 물어보곤 했어요. 나는 둘째의 전화 소리가 유난히 따뜻해서 좋았어요. 해가 짧아져 오후 4시만 되어도 집안이 어둑해지기 시작했어요. 전기장판을 켜고 앉아 뜨개질을 하던 중 현관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둘째 아들 영수가 들어선 것이었죠. 영수는 작업복 차림 그대로 흙 묻은 신발을 벗어 가지런히 두고 들어왔어요. 그는 작은 플라스틱 상자 하나를 들고 왔는데 그 안에는 읍내에서 파는 얌전한 생크림 케이크가 들어 있었어요. 케이크 상자 밖으로는 우유의 달콤한 냄새가 났죠. 어머니, 미리 생신 축하드려요. 어제 퇴근하고 읍내 빵집에 들렀어요. 영수는 쑥스러운 듯 말했어요. 나는 고맙다며 얼른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었어요. 늘 형편이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작은 것을 잊지 않고 챙기는 마음이 기특했어요. 영수는 1시간 남짓 앉아 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주로 공장 일과 관련된 힘든 이야기였죠. 영수는 내 눈을 보며 성실하게 이야기했어요. 집을 나설 때 영수는 나를 꼭 안아주었고, 몸 건강히 잘 지내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 한쪽이 든든했어요. 며칠 뒤 드디어 큰아들 민호 내외가 찾아왔어요. 시내에 살아서인지 그들은 늘 세련된 옷차림이었죠. 며느리 수정이는 늘 그랬듯 화사한 복장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수정이는 나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어머니, 생신 미리 축하드려요. 아들 민호는 거실 구석에 선 채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수정이는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봉투 안에는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었죠. 수정이가 그 돈의 용도를 설명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상의했어요. 올해 생신은 효도 관광 가시는데 보태 쓰세요. 나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어요. 내일 모레가 내 생일이었죠. 나는 그저 가족들이 이 집에서 모두 모여 밥 한 끼 먹기를 바랐어요. 소박하게 차려놓은 밥상에 둘러앉아 아들이 끓여주는 미역국을 먹고 생일 축하 노래를 듣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는 나에게 관광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내 생일을 가족 간의 모임이 아니라 혼자 떠나는 여행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듯해서 가슴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나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정이는 이어서 설명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 집까지 내려와서 식사 차리고 하는 게 사실 서로 번거롭잖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기분 좋게 여행 다녀오시는 게 모두에게 낫죠. 모임은 나중에 따로 기약할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 민호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나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수정이의 말에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5만 원으로는 가까운 국내 여행도 이틀을 꼬박 보내기는 어려웠어요. 결국 나는 내 돈을 10여만 원 더 보태서야 겨우 이틀짜리 관광 상품을 예약할 수 있었어요. 총 25만 원 내외를 들여 다녀오는 여행이었죠.
그들이 내게 준 봉투를 손에 쥐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따스했던 가을 햇살이 어느새 서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 생일에 나 홀로 관광을 떠나라는 이야기를 받은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가 다녀간 다음 날 나는 그들이 보내준 15만 원에 내 돈 10여만 원을 더 보태서 금리 내 여행사를 찾았어요. 가까운 남해 쪽으로 이틀짜리 관광 상품을 예약했어요. 늦가을이라 버스 안은 한산한 편이었죠. 나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바닷가를 돌아다니며 구경했어요. 바닷바람이 꽤나 차가워서 옷깃을 여몄어요. 오랜만에 집을 벗어나니 시원한 기분도 들었지만 혼자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 때면 가족이 없는 것이 쓸쓸했어요. 관광객들이 줄지어 들어서는 휴게소 식당에서 혼자 국밥을 먹었죠. 옆 테이블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부부들을 바라보곤 했어요. 이틀간의 관광을 마치고 오후 늦게 집에 돌아오니 마당에 낙엽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집안은 며칠 집을 비운 사이 찬 기운이 돌고 있었죠. 짐을 정리하고 겨우 불을 지펴 방을 데웠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앉아 있는데 마침 둘째 아들 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관광은 잘 다녀오셨어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던데요. 영수는 늘 이렇게 사소한 것을 잊지 않고 물어봐주는 아이였어요. 나는 고맙다며 건강히 잘 다녀왔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다 영수가 조심스러운 어투로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형이 전화를 안 받아서요. 혹시 민호 형네도 어머니랑 같이 여행 갔나요? 아니, 민호네는 안 갔어. 걔네가 왜 나랑 같이 여행을 가니? 내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어요. 영수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형수님이 며칠 전에 외국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셨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가족여행인가 했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영수는 형수님이라고 말하며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황급히 말을 돌렸어요. 나는 영수에게 별일 아니라며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영수가 외국에서 찍은 사진을 보았다는 그 사실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 생일날 나에게 관광비를 15만 원 쥐어주고는 자신들은 바다 건너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갔다는 말이었죠. 나는 억지로 심장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부엌으로 가 찬물을 2잔이나 연달아 마셨어요. 찬물에도 불구하고 속은 계속 끓어올랐어요. 내 생일을 핑계 삼아 나를 잠시 이 집에서 내보낸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이틀 집을 비우는 동안 그들은 며칠 동안 편하게 여행을 다녀온 것일까요? 오후 늦게 나는 큰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연결음이 길었어요. 겨우 통화가 되자마자 나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너희 해외여행 다녀왔더구나.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어머니. 여행이요. 갑자기 회의가 취소돼서 급하게 잡혔어요.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재미있으셨죠? 민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내 여행 이야기만 다시 물었어요. 나는 민호의 그 태연한 태도와 얼버무리는 말투가 더욱 화가 났어요. 그는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변명으로 넘기려는 것처럼 보였죠. 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내 생일에 나한테 관광비를 15만 원 보내고 너희는 바다 건너로 갔다는 게 말이 되니. 너희 둘이서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으면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지. 나는 더 이상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고는 급한 듯 전화가 잘 안 터진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서쪽으로 해가 지며 집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날 밤 내내 배신감과 서러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큰아들 내외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아들 민호는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늘 짧게 안부만 묻고 급하게 끊었어요. 나는 아직도 그 일 때문에 마음이 풀리지 않았지만 애써 참고 있었어요. 집안을 둘러볼 때마다 내 생일에 나 홀로 떠났던 이틀짜리 관광이 떠올라 씁쓸했죠. 그들이 내게 준 15만 원과 내가 더 보탠 돈이 아까웠어요. 초겨울에 들어서자 시골집은 부쩍 추워졌어요. 나는 보일러를 떼며 혼자 마당의 마른 풀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둘째 아들 영수가 주말에 불쑥 찾아왔어요. 영수는 늘 그랬듯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내 방에 들어서자마자 장판이 따뜻한지 먼저 확인했어요. 영수는 믹스커피를 한 잔 마시며 나와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시내에 있는 형네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며칠 전에 형수님 어머님 생신이셨잖아요. 형이 쉬는 날이라 같이 갔다고 하더군요. 영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형수님이 어머님 생신 때 시내에서 유명한 호텔에 가서 식사 대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형에게서 들었어요. 나는 그 말에 쥐고 있던 커피 잔을 놓칠 뻔했어요. 내 생일에는 관광이나 다녀오라며 15만 원이 든 봉투를 덜렁 던져주더니 처갓집 안사돈에게는 호텔 식사라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목덜미 뒤가 뻣뻣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그 상황을 억지로 침착하게 물어보았어요. 호텔? 어느 호텔에서 밥을 먹었다니. 너희 형이 직접 이야기했니? 영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주 비싼 곳이었다고 말했어요. 영수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덜 서운하게 하려는지 자기 공장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어요. 나는 그저 건성으로 대답만 했죠. 영수는 해가 질 무렵 냉장고에 작은 케이크 조각을 넣어두고는 다시 시내로 돌아갔어요. 케이크를 볼 때마다 며칠 전 호텔 식사 이야기가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어요. 영수가 돌아간 후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큰아들 민호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는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 웬일이세요? 하고 약간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어요. 수정이 엄마 생신에 너희 호텔 갔니? 식사 대접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민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네. 호텔은 아니고요. 그냥 코스 요리 나오는 고급 식당이었어요. 장모님이 워낙 입이 짧으셔서요. 어머니 아시다시피 수정이네 형제가 없잖아요. 그는 호텔이라는 단어를 피했지만 코스 요리와 고급 식당이라는 말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나는 내 생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하찮게 취급되었는지 명확히 깨달았어요. 해외여행에 이어 이번에는 노골적인 차별 대우였죠. 나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 생일에는 이 집까지 내려오는 게 번거롭다더니 수정이 엄마 생일은 번거롭지 않더냐? 너희는 그 먼 식당까지 가는 게 괜찮았니? 민호는 그 말에 더욱 언성을 높였어요. 어머니, 그게 뭐가 문제예요? 어머니 생신에는 효도 관광 보내드렸잖아요. 20만 원 넘게 드려서요. 장모님은 어디 관광이라도 가셨어요? 그냥 식사 한 끼 사드린 거예요. 민호는 내가 15만 원에 내 돈을 더 보태 쓴 20여만 원을 마치 자신들이 전부 낸 큰 효도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관광을 가고 싶어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내가 혼자 관광을 다녀온 것을 아주 큰 효도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나는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들의 말 속에는 나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돈으로 해결하고 치워버린 의무적인 행동만 남아 있었죠. 나는 전화를 끊기 전에 민호에게 경고했어요. 너희 하는 짓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 그냥 못 넘어가. 민호는 어이없다는 듯한 긴 한숨을 내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나는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내 손은 차가웠고 가슴은 터질 듯 아팠어요.
집안에는 벽난로에 장작 타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아들 민호와 통화를 마친 다음 날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이 20여만 원을 언급하며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효도를 한 것처럼 말한 것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15만 원을 건네고 나를 혼자 여행 보낸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대로는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시골집 마루에 앉아 1시간 넘게 고민했어요. 결국 나는 며느리 수정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는 회사를 다니니 수정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전화벨이 3번 울리고 나서 수정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는 아주 밝았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점심은 드셨어요? 나는 인사를 건너뛰고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수정아, 내 엄마 생신에 호텔 가서 코스 요리 먹였다는 이야기 들었다. 내 생일에는 겨우 15만 원 주면서 나한테는 이틀짜리 관광이나 가라고 하더니 너희 너무한 거 아니니?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수정이가 미안하다거나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수정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는 싸늘한 목소리로 나에게 되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수정이의 질문에 나는 당황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 대신 오히려 짜증이 묻어나는 듯 했어요. 나는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어요. 너희 해외여행 다녀온 것도 그렇고 나한테는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것도 번거롭다더니 내 엄마 생신에는 그 비싼 호텔 식당까지 가는 게 괜찮았니? 수정이는 곧바로 반박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커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생신 신경 안 쓴 거 아니잖아요. 20만 원 넘게 들여서 관광 보내드렸잖아요. 어머니는 편안하게 바람 쐬고 오셨죠? 근데 저희 엄마는 평생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어요. 그냥 식사 한 번 대접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에요? 수정이는 효도 관광을 보내준 것이 자신들의 최대치였음을 강조했어요. 그녀의 말 속에는 내가 그 정도 대접에 만족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숨을 쉬기 힘들었어요. 너희가 준 돈이 15만 원이었어. 나머지는 내가 보탠 돈이야. 그리고 나는 가족들하고 밥 한 끼 먹고 싶었지, 혼자 관광 가고 싶지 않았어. 나는 결국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어요. 수정이는 내 말에 조금도 굽히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저희도 바쁜데 그 먼 시골까지 매번 내려가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저희 엄마는 관광은 고사하고 식사나 한번 대접한 건데 그걸로 어머니랑 비교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틀이나 여행 가셨잖아요. 수정이는 자신의 어머니는 식사 한 끼만으로 끝났다는 것을 강조하며 오히려 자신이 더 손해를 본 것처럼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들의 노골적인 계산과 경계심이 너무 선명했어요. 나는 짧게 말했어요.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말자. 너희 뜻이 뭔지 알겠다. 그리고는 수정이가 무어라 말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내 손은 떨렸고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마당에 쌓인 낙엽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 한동안 일어설 수 없었어요. 수정이와의 통화를 끊고 나는 2시간 넘게 꼼짝하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찬 기운이 무릎을 시리게 했지만 마음속의 불덩이가 가라앉지 않았죠. 내 생일에 준 15만 원과 처갓집 안사돈에게 쓴 고급 식사가 머릿속에서 계속 비교되었어요. 수정이의 목소리,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하는 그 말투가 나를 더욱 힘들게 했어요. 해가 완전히 기울어 집안이 어둠에 잠겼을 때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어요. 며칠 전 영수가 사다 놓은 작은 케이크 조각이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죠.
나는 케이크를 꺼내 접시에 놓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영수는 형편이 어렵다면서도 늘 이렇게 작은 성의를 보였어요. 영수는 내게 돈이 아니라 시간과 따뜻한 말을 썼죠. 민호와 수정이는 가장 적은 돈을 써서 나를 가장 멀리 보내고는 그것을 가장 큰 효도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나는 며칠 전에 미리 약속했던 대로 마을 입구의 작은 상가에 들렀어요. 남편이 퇴직금으로 마련한 작은 건물이었죠. 큰아들 민호와 수정이에게는 이 상가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작은 쉼터로 사용하거나 가끔 창고처럼 쓴다고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 건물에서 나오는 적은 월세로 생활비를 보태 쓰고 있었어요. 건물 관리인에게 월세를 받고 간단히 장부 정리를 했어요. 관리가 끝난 후 나는 혼자 상가 2층 창가에 앉아 마을 입구를 내려다보았어요.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햇볕은 따스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둘째 영수였어요. 어머니, 주말에 공장에 일이 있어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영수는 항상 이렇게 미리 연락을 해주는 아이였어요. 나는 괜찮다. 바쁜데 뭘 하고 말했지만 영수는 대신 제가 주말에 1시간씩 전화 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나는 영수의 그 배려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민호와 수정이가 내뱉었던 변명과 따지듯 내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어요. 나는 두 아들을 똑같이 키웠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나는 더 이상 민호와 수정이에게 서러움을 당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이들에게 느끼는 분노와 실망은 이틀짜리 관광과 호텔 식사를 넘어선 것이었죠. 나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게 15만 원을 쥐어주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일, 내 돈을 보태 관광을 다녀온 것을 두고 효도라고 주장하는 일, 그리고 처갓집 안사돈에게는 고급 식사를 대접하며 노골적으로 다르게 대우한 일까지. 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상가 창가에 앉아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지난번 고성이 오가던 통화 이후 2달이 다 되도록 큰아들 부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나는 그들의 계산적이고 뻔뻔한 태도에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를 확인하기 위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침 시에서 온 복잡한 재산세 청구서가 도착한 참이었어요. 나는 민호에게 이 서류를 보여주고 처리를 부탁할 생각이었죠. 민호야, 내가 이것 좀 봐주어야겠다. 시에서 온 서류인데 나 혼자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구나.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그거 제가 지금 내려가서 볼 시간 없어요. 저희 지금 새 아파트 인테리어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거 뭐예요? 그냥 세금이면 내면 되잖아요. 민호의 목소리에서는 짜증이 섞여 나왔어요. 나는 서류가 복잡한 상속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려 했어요. 그러나 민호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수정이에게 넘겼어요. 수정이는 더 단호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지금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어머니 서류까지 처리해드릴 여유가 없어요. 게다가 시골에 계신 어머니 일은 어머니가 직접 시청에 가서 처리하셔야죠. 저희는 2시에 인테리어 업체 미팅이 있어요. 그녀는 친정엄마에게 대접했던 고급 식사 때와는 전혀 다른 냉정하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마치 나를 귀찮은 외부의 민원인 취급하는 듯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난 생일에 15만 원과 친정엄마의 고급 식사, 그리고 지금 이 재산세 서류를 외면하는 태도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느꼈어요. 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됐어. 나 너희에게 더 이상 부탁할 일 없다. 내가 말했어요. 수정이는 그러시든가요? 하고 짧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나는 그녀가 전화를 끊지 못하게 막았어요. 잠깐.
듣거라. 나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안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에게는 이 집 말고도 마을 입구에 작은 상가가 하나 있다. 남편이 퇴직금으로 마련해 둔 거다. 너희는 그 상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지. 나는 천천히 한 음절씩 또렷하게 말했어요. 전화 너머에서 수정이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상가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정이의 목소리는 급격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상가 일대가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복합상업지구로 개발이 된단다. 큰 돈이 들어올 것이다. 내가 마침내 상가에 대해 말을 했어요.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민호가 다급하게 전화를 빼앗아 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상가요? 왜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지금 그 개발이라는 게 정말 확실한 거예요? 저희가 당장 내려가서 알아볼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짜증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렇게 다급하게 말하는 것을 나는 처음 들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신경 써야 할 이유가 생겼겠구나. 하지만 나는 너희와 인연을 끊겠다. 다시는 나에게 전화하지 마라. 나는 민호의 다급한 외침을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내 손에 쥐어 있던 수화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나는 지난 30년 동안 묵혀왔던 울분을 모두 쏟아냈다고 생각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민호와 수정이는 며칠 동안 나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했어요. 나는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와 음성 메시지로 눈물의 사과를 보내왔어요. 그들은 상가 개발 소식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 상가가 정말 우리 것인지 미친 듯이 확인하려 했죠. 며칠 후 민호는 결국 직접 시골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는 먼저 동네 입구의 부동산 사무실과 이웃 주민을 찾아갔어요. 민호는 상가 건물 앞에서 배회하는 동네 이장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이장님은 민호에게 먼저 아는 체를 했어요. 아이고 민호 왔구먼. 자네 어머니 복 터졌어. 상가 그게 시에서 가장 먼저 매입한다고 하더라고. 복합상업시설 들어온다고 동네 난리도 아니야. 이장님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민호는 이장님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 했어요.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동네 이장님을 통해 확인한 것이죠. 그는 가족도 아닌 남에게서 이 엄청난 소식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호는 곧장 수정이에게 전화했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수정이도 부랴부랴 시골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들은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허겁지겁 짐을 풀었어요. 그들의 태도는 이전에 제게 보여주었던 가식적인 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극진했어요. 수정이는 저녁 내내 내 발을 주무르며 어머니, 저희가 몰라봤어요. 앞으로는 매일 전화드릴게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서울로 갈게요. 하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민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 그 상가 저희한테는 한 푼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 건강만 챙기세요. 저희가 불효했어요. 하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나는 그들의 변화된 태도를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후회가 아닌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알았어요. 나는 그들이 밤늦도록 애원하는 모습을 바라본 후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늦었다. 너희에게는 15만 원을 주고 나를 치우려 했던 행동이 나에게는 마지막 선고였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호는 울부짖으며 어머니, 제발요. 하고 소리쳤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 상가는 개발이 확정되면 바로 팔 것이다. 그 돈으로 나는 둘째 영수에게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려줄 생각이다. 영수는 나에게 단돈 5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주어도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아이였다. 나는 영수의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어요.
나는 민호와 수정이의 창백해진 얼굴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너희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그들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찼고 민호는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그들은 내가 가거라 하고 말할 때까지도 쉽사리 집을 떠나지 못했어요. 며칠 후 나는 둘째 아들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죠. 영수는 담담하게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차가운 겨울 햇살이 창문을 비추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제 평화로 가득 찼어요.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잘 들으셨나요? 자식에게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작은 관심과 짧더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그걸 자식들은 잘 모르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